어떻게 네, 바로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오늘 이제 제 주제는 이제 선박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머신러닝에 접목해서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와서 관심 있게 여겨져서 여기에 대해서 석사 졸업 논문을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이제 선배님들께 어떻게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네 간단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하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나름 찾아본 지금 여기 선박 관련 그 메인터넌스에 관한 정보라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게 선배님들이 다 배를 타셨을 때 아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솔직히 선선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아날로그식으로 이제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저희가 기계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면 지금은 이제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돼서 이제 센서를 통해서 시그널로 들어오고 그 시그널이 모이면서 이제 단순히 저희가 플랜드해서 이제 매뉴팩처러에서 제공한 이제 타임 베이스의 메인터넌스를 떠나서 이제 그 기계나 계기에 대한 실제 컨디션을 기준으로 메인터넌스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CBM이라는 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런 CBM을 한다고 해서 컨디션 베이스의 메인터넌스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플랜디드 메인터넌스가 전혀 죽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걸 같이 접목하면서 시간을 아끼고 경비를 아끼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서 제가 방금 말씀했던 선박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기계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런 이야기가 논의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아직 실용화됐다기보다는 이제 접목하는 단계, 이제 영구적으로 접목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NYK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선단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넘겼어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한 2번 정도 연습했는데 이게 막상 실제로 하니까 또 좀 말리는 느낌이 좀 있네요.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럼 어떤 걸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요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이제 터보 차저의 온도나 또는 스피드나 또는 인아웃 템퍼러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게 저희 포인트입니다. 사실상 아예 전혀 이 관련된 논문이 없는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울렛 템퍼러처를 예측한다면 어떠한 논문에서는 그걸 통해서 배를 이제 그 후측에 이제 연결되는 시스템, 이코노마이저나 이런 배기가스 재처리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을 설정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겪었던 건 이제 엔진이 굉장히 고부하로 운전되고 있을 때 제가 승선하고 있는 배 같은 경우에는 터보 차저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다른 선박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보니까 3개, 2개씩 있어서 이제 고부할 때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저부할 때 컷아웃을 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제가 탄 선박은 고부하 때 이제 바이패스를 열어서 오히려 부하를 줄여줬어야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터보 차저 바이패스 열 때 뭔가 이제 엔진이 토크리치 상태에 갔을 때 그 터보 차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배기가스를 예측하는, 그리고 이런 예측하는 게 PID로 다시 들어간다거나,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공부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다시 들어간다거나, 또는 데비에이션을 예측해서 터보 차저 앞으로의 그런 이제 카본이 쌓이거나 하는 컨디션을 예측하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이제 포인트로 잡고 제가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사실상 완벽하게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아직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아규먼트가 정확하게 논의돼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좀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어떤 방식을 하나 모델을 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슈퍼바이즈해서 지도된 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즈해서 비지도 학습, 그리고 reinforced learning 해가지고 이제 강화 학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제 슈퍼바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에 대한 레이블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분류하는 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리그레션 같은 인풋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웃풋이 정해져 있어서 하나의 리그레션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비지도라 하면 이제 클러스터링이라 해가지고 라벨링은 안 되어 있는데 뭔가 표로 봤을 때 하나의 군집된 형태를 이룰 때 아, 이게 하나의 군집이다라고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집하는 거랑 이제 린포스 러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잘 아는 저희 알파고 딱 되겠습니다. 이게 라벨이 없기 때문에 라벨이 없으면 학습을 어떻게 하나 할 때 이제 그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최적의 그 정책을 수립하고 그 하나의 정책이 수립돼서 그 정책이란 결국 그 내가 최고의 보상을 가질 수 있는 그걸 이제 그 머신이 학습하는 거죠. 저희 뭐 자율주행 이런 이제 자율운항 그리고 제한이가 하고 있는 아마 앞으로 하게 될 그 아두인을 통한 그 자동차에 관한 걸 이제 항해 쪽으로 옮기는 아마 그것도 이 강화학습 이쪽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개 중에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NARX라고 표현된 방법입니다. 사실상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일 앞에 있는 지도학습 부분이고요. 사실 지도학습은 최근에 가장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건 저 강화학습 쪽이지만 반면에 지도학습은 어느 정도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NAR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도입을 해서 또 예측을 하는 사실상 NARX라는 게 기존의 타임 시리즈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 타임 시리즈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존에 이 앞에 n이 없는 ARX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자기가 계속해서 재순환하다 보니까 이제 데비에이션이 좀 있는 에러가 크지만 NARX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개선한 거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그래서 인풋을 이제 RPM과 그리고 배기가스 1번, 6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터보차저 템퍼러처랑 또는 데비에이션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뒤에 보여드릴 건 터보차저 아웃풋 템퍼러처, 인렛 템퍼러처를 예측하는 모델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제가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는 모델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이게 배기가스 1번부터 6번까지를 제가 훈련시킨 모델이고요. ARX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신호가 다시 들어가서 그냥 일괄적으로 재생산한다면 여기서는 외부의 인풋을 하나 더 받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ARX와 NARX. 이게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RPM의 변화가 없이 그냥 배기가스만 예측한다 하면 사실상 에러가 너무 크거나 예측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외부 변수로서 RPM을 설정했습니다. 아마 가장 엔진의 부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같은 모델이지만 RPM을 놓고 터보차저 인렛을 예측하는 이건 제가 이제 외부적 배기가스를 넣지 않고 그냥 예측해 본 것입니다. RPM만 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실린더 배기가스에 대한 정보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서 여기 뒤에 마찬가지로 NARX 모델을 같이 붙여서
RPM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정보까지 다 넣어서 만드는, 그러니까 인풋이 7개가 되겠죠. 이거는 하나고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기존에 그냥 그 ANN을 넣어본 건데, 사실상 이거는 제가 쓸모가 없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탈락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예측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건 제가 이제 간단한 이제 그거 모델을 돌려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이제 1번부터 6번까지를 보여준 거고요. 이제 이게 제가 훈련시킨 모델을 가지고 예측값을 해본 것입니다. 여기 34 RPM일 때 0에서 150초까지가 34 RPM으로 설정된 거고요. 그리고 150초부터 300초까지를 제가 이제 RPM을 45로 올린다면 예측값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고 해서 이제 터보차저 인렛이 305도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마찬가지 위에도 이제 이게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오른쪽에 1, 2, 3번 모델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보셨다시피 중간 거는 전혀 예측률이 전혀 되지가 않고요. 맨 위의 모델과 맨 아래 모델이 예측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차율이 크진 않은 편인데, 사실상 보시다시피 1번이랑 3번을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추후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던 모델입니다. 이게 사실상 여기 보시는 히든 레이어를 더 추가해서 예측도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레이어를 돌렸을 때 오히려 오차가 켜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오히려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이제 지역 미니멈에, 로컬 미니멈에 고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시그모이드라는 그냥 이제 비선형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제 제가 레이어를 추가한다면 이제 시그모이드 대신에 다른 활성화 함수를 써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습률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바꾸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제가 만든 모델의 아직 문제가, 제가 추출한 데이터는 사실 현재 승선하고 있는 후배한테, 일하고 있는 분한테 받은 건데, 사실 이 정보량이 그렇게 대단히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데이터가 특정 RPM에 편향돼 있고요. 그 RPM의 다양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금 제가 받은 데이터는 45에서 69 RPM 사이의 데이터만 존재해서 그 이하의 뭐 데드 슬로우나 슬로우 또는 NCR로 갔을 때에 대한 모델 값이 없다, 훈련 값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에러가 큰 상태고요.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버리면. 그리고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좀 더 제가 좀 믿을 만한 데이터를 좀 더 수집하는 게 좀 최우선 문제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렸던 뭐 뉴런의 개수라든가 뭐 히든 레이어의 개수, 뭐 어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냐, 어떤 모델을 사용하냐도 좀 더 아직 사실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 앞에 말씀드렸던 제 아규먼트, 사실상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또 사용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바이패스 컨트롤러에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했는데, 사실 그 지도 교수님과 생각해 보면서 아직 이게 정확하게 동작을 가능한가? 또는 뭐 실용성이 있나에 대한 물음도 조금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 짧게 마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예.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먼저 한번 받아볼까요? 네. 질문 없어요? 아, 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제가 떨려가지고 이거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이게 막 말이 빨라지고. 내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그 아까 터보차저 바이패스 지금 이걸 어 정확하게 목적이 어떻게 뭘 예측을 한다는 거 예를 들면 실상이 지금 어떤 목적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좀 설명 다시 좀 해줄 수 있나? 예. 그 데비에이션 바이패스가 이제 터보 차저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카본이 끼거나 해서 차압이 올라간다거나 또는 차압은 저희가 사실 게이지가 없어서 여기서는 알 수가 없지만 매뉴얼로 보통 차압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워터 게이지로. 그래서 그걸 디지털로 뽑아올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저는 인아웃 템퍼러처의 데비에이션으로 그 기존의 변화량을 예측해서 앞으로의 변화량도 예측하는, 그래서 정비 주기를 단순히 매뉴팩처에서 제공한 그 타임 베이스가 아니라 실제 그 데비에이션을 통해서 컨디션을 베이스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음, 좀 해석 아까 그 바이패스 그 부분하고는 바이패스, 어떻게?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패스 컨트롤러가 제 승선한 선박에는 있었는데요. 이제 헤비웨드에 들어갔을 때 먼저 앞으로 제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메인 엔진이 들어갈 부하를 예측해서 그 터보차저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궤도를 조절해주는 이런 음, 식으로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패스를 하는 게 아니고 바이패스의 양을 약간 예. 미리 그 네. 한다는. 음, 알겠습니다. 계정이 와이파이가 끊겼다는데. 다시 접속해 본대. 네. 그럼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너무 생소한가? 지영이나 하영이한테? 네. 뭔지 하나도 모르겠나? 제가 이게 저도 떨리니까 이게 말을 말씀 잘 못 드렸습니다.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생소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마 모르겠다. 이제 컨디션 베이스 메인터넌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저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뭐 슈퍼바이즈, 언슈퍼바이즈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해 되는지를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승선을 할 때 다 플랜드 메인터넌스 기준이었잖아, 그지? 그건 다 기억나지? 우리 그 뭐라 그러지? PMS, 그 MMS 그런 거 이렇게 뭐 엔진 러닝 아웃 주기로 뭐 갈아야 되는지 다 있고, 그다음에 그거 갈았으면 레포트 써서 회사에 보내고 그랬단 말이야. 요즘도 그렇겠지. 근데 이제 리서처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효과적인지만은 않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이제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 굳이 말하면 이제 피오리오딕, 그러니까 주기적인 메인터넌스였던 거고,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엔진이나 시스템의 컨디션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품을 갈자. 이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된 거지. 근데 이제 이걸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뭐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난제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 퍼지라고 하는 또 기법을 사용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또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법들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컨디션을 제대로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나가고 있지.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우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기존의 어떤 특정 엔진이든 시스템이 센서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센서들의 값들을 조합해서 얘가 지금 정상 상태인지 오브노멀 상태인지를 판단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오브노멀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면 뭘 갈아야 되는지, 뭐 스페어를 뭘 갈아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먼저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 예측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이제 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이제 교체를 하고 이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그게 하나의 좀 옵티멀한 플랜이란 말이야. 지금 리서처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제휴가 하려고 하는 게 터보차저라고 하는 그 아주 많은 엔진 시스템들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이 되는 거지. 그 중에서도 그 터보차저의 인넷, 아웃렛 온도, 뭐 프레셔, 뭐 요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 NARX라고 맞지? 이제 그 기법을 적용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뭐 어떤 그 컨디션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 터보차저가 그 뭐야 그 아웃풋 값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예측을 하고, 그러면 이제 미리 만약에 온도가 많이 이제 차압이 많이 생기거나 온도 차이가 많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 맞지? 예. 그리고 그 굉장히 이미 좀 알려진 실행은 안 됐지만 좀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기존의 베어링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갈지 않습니까? 그냥 쏙싹 갈아버리는데 하나를 보니까 베어링의 그 바이브레이션을 측정을 해서 그 바이브레이션의 변화를 예측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델에 의해서 상태를 예측하고 정비를 하는 이런 그리고 진단을 하는 단순히 예측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이런 그치. 식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컨디션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진단이 먼저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진단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어브노멀 상태가 될 건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예. 그 일단 그 뉴럴 네트워크는 왜 그 값이 그렇게 그 심하게 뭐지 그 뭐 데비에이션이 되지? 예. 이거 좀 다시 먼저 쉐어링을 먼저 한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치. 일단 중간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의 값만 가지고 그 나중의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외부적인 입력 상태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학습된 것만 가지고 자기는 이럴 것이다 하다 보니까 이게 외부 변화에 대해서는 저를 고려를 못하는 거죠. 네. 이거는 지금 아까 말한 특정 RPM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도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 좀 더 당연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좋아지. 오케이. 그거는 알겠어. 네. 그 가장 메인이 되는 문제는 이 학습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RPM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 변화에 대한 값을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그 논문의 어떤 노벨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높이려면 사실은 아까 재훈이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그 논문의 어떤 그 어떤 오리지널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단 말이야. 어떤 방법을 쓸 거고 어떤 데이터를 써야 되는지 이제 메소드는 다 클리어가 됐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럼 예측을 해서 이걸 도대체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그 정보로서 사용할 것인지, 날리지로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조금 단순히 바이패스만 한다는 개념보다는 뭔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뭐 하나부터 뭐 아까 말했던 그 어떤 그 후처리 장치 쪽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토노머스 베슬로 가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뭔가 연결점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접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면 사실 논문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조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네. 아니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터보 차저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이미 그 메소드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지식이 쌓였으니까 사실 데이터만 어떤 걸 사용하면 또 되는지 뭐 그런 것들만 또 바꾸면 되니까 만약에 터보 차저 자체에 대해서 조금 노멀티의 한계가 있다고 싶으면 뭐 엔진 쪽, 뭐 실린더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뭐 모터의 베어링 쪽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도 사실 상관은 없잖아, 그지? 네. 데이터만 뭐든지 있으면 이제 메소드는 됐으니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 연구를 진행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예. 저도 이제 처음 배우다 보는 거니까 사실은 이 구현하는 데만 처음에 그냥 꽂혀가지고 음, 했는데 막상 이제 하고 보면 과연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회귀가 되면서 네. 음, 네. 그치. 저는 그 전에 재호가 이거 한다고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음,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 재호한테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냥 알람 시스템이 있고 알람 발생하면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 건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프레젠테이션 듣고 나니까 좀 그 아까 진단한다는 이거랑 그 처음에 플랜드 매니지먼트랑 컨디션 베이스드 매니지먼트 설명할 때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논문 쓸 때 혹시 그 플랜드 매니지먼트 지금 저희 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한계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인 손실 같은 거를 꼬집으면서 지금 하는 방식을 수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저희가 어떤 베너핏을 가질 수 있다를 강조하게 되면 좀 오리지널 컨트리뷰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 사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으려면 약간 뭐 예를 들자면 뭐 엔진 쪽을 봤을 때 어떤 컨디션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뭐 예측을 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기존에 이런 예측을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오퍼레이션 상에 사용되는 뭐 연료 소모량이라든지 그것과 약간 옵티마이즈를 항상 하면서 운항을 했을 때의 그 연료 소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큼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만약에 박사를 하거나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 우리 웨더 루틴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선박의 그 뭐랄까 운항 정보 플러스 그 환경 정보를 가지고 선박이 어떻게 운항 루트를 짜고 항해하는 게 가장 연료 소모량을 줄이면서 옵티멀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연구긴 하지만 뭔가 좀 임팩트가 달라 보이잖아, 그지? 뭔가 조금 진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손에 잡히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 있잖아. 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네. 네. 저도 안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에 네. 저번 말씀하세요. 네. 저번에 저도 재화하고 이거 얘기를 조금 하다가 그러니까 터보차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 배를 타면서도 보면 막 정비를 많이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뭐 좀 뭐 승선을 그러니까 해봤던 사람한테 좀 와닿는다 이런 게 가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자주 정비를 한다든지 조금 더 크리티컬한 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이펙트가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알람 세팅 같은 거, 솔직히 터보차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알람 세팅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데, 뭐 우리 뭐 메인 베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린더 라이너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람 세팅으로 커버가 안 되고, 이게 이미 알람 세팅을 어느 정도 낮췄다고 하더라도 그게 올라갔다는 말은 막 뭐 갈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운항 손실이나 뭐 큰 비용 발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아예 뭐 온도가 아주 조금 미세하게라도 오르는 거를 추적해가지고 뭐 빠르게 정비를 할 수 있게 하면은 그런 것도 손실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쓰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그 뭐지 아주 단순한 예로 그 배탈 때 보면 그 전혀 이게 시스템하고 이제 동떨어지긴 하지만 우리 워크숍에 보면 에어컨 있잖아. 혹시 기억나나? 워크숍에 보통 이제 에어컨이 있는데 근데 나는 그 배를 타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에어컨이 좀 잘, 그러니까 그 뭐랄까 낭비가 될 때가 되게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사람이 없는데 그냥 계속 돌아가기도 하고, 뭐 어떨 땐 또 사람이 있는데 또 매뉴얼로 눌러줘야지 뭐 돌아가고 뭐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멀리까지 보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에어컨 한 대를 가지고 어떻게 옵티멀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역시도 이런 머신러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언제 주로 워크숍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온도가 뭐 하루 중에 이제 온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워크숍 내부에. 그러면 이제 그 에어컨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트는 게 가장 우리 타겟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 몇 도, 사람들이 없을 때는 뭐 몇 도 이렇게 해서 그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뭔가 좀 오퍼레이션을 좀 옵티멀하게 해서 연료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이제 요거는 사실 너무 좀 작은 거긴 하지만은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소재들을 사용을 해도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렇게 그 뭐랄까 추상적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아이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피부에 와닿고 하니까. 네. 네. 그러면 그러면은 그럼 이제 그 모델은 그러면은 뭐 일단 다 됐고 이제 데이터를 좀 모아서 넥스트 스텝은 뭐죠? 사실 계속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넥스트 스텝 이전에 정확한 아규먼트가 나올 때 이제 제가 필요한 데이터가 좀 더 정확해지고 네 사실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건 사실 다른 논문들도 그렇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수긍 가능한 수준이더라고요. 단순히 구현하는 거는 정말 그거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어떻게 쓰냐 이걸 같은 건데 어떻게 쓰냐가 훨씬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좀 네. 사실 네. 저 하루 이렇게 읽으면서 항상 이게 네. 어디에 저기 꼭 지금 NIRX 이게 아니더라도 저게 어떤 거에 구현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게 좀 더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지우가 해줬는데 사실 그 이제 학생들 이렇게 논문 지도를 하다 보면 되게 좀 엔지니어 출신 우리 학생들의 일반적으로 이제 범하는 오류 같은 게 뭐냐면 그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에 있어서 설득력이 되게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떤 식으로 논리를 펴냐면 어떤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뉴럴 네트워크든 머신러닝 기법인데 이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와. 그리고 난 뒤에 이 케이스 스터디에는 이 방법이 적용이 안 됐었다.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쭉 이제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고 끝이 나 대부분이 일반적인 경우에. 근데 그렇게 되면 논문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임팩트라 그래야 될까? 그 포텐셜이 엄청 그 뭐랄까 좀 언더 에스티메이션 될 가능성이 많거든. 근데 그 논문이 진짜 논문으로 좀 탄생을 하려면 그 논문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연구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들게 해야 돼. 그게 이제 아규먼트인 거지. 그러니까 아규먼트는 뭐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나 상황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그런 작업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트로덕션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이미 이 논문이 엄청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야 메소돌로지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해서 그 글을 쓸 때 좀 논리적이면서 그 좀 뭐랄까 좀 설득력 있게 그 논문을 쓸 때 보면 또 자주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냥 인포메이션을 그냥 집어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논문은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규먼트를 그 논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문장이 처음 시작하는 인트로덕션부터 끝이 나는 컨클루전까지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냥 정보를 갖고 와서 이렇게 뭐 붙이고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매뉴얼이나 뭐 테크니컬 레포트에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쭉 이제 적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 흔히 어디 보면 뭐 저기 그 뭐지 뭐 표절도 많이 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뭐 인용을 좀 잘못해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논문은 그냥 그렇게 탄생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걸로 스토리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그 아규먼트 하나로. 펀더멘탈 퀘스천. 그거에 대해서 제시하고 답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좀 쓰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하승만 선배님이 맨 처음에 그 PID 이야기를 딱 하실 때부터 이제 저도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딱 거기서 이미 저도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배우는 게 재밌어가지고 막 재밌고 이렇게 음. 하는데 그래서 막 방법을 해서 이게 진짜 된다? 되네? 이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왜 쓰지? 얘에 대한 게 그치. 다가왔을 때 그래서 난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스토리를 텔링을 내 입장이라면 만약에 이거 맞추자고 하면 사실 아까 CDM 자체가 되게 검사에서도 선원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서베이 입장에서도 되게 아주 핫한 이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가야 되는 트렌드고 하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잖아.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아이템들에 대해서 CBM으로 나는 갈 수 없다고.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려면 센서 다 달아야지.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이제 그냥 아무 아규먼트 없이 넘어가면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 CBM이 더 적절하고 어떤 부분에 아까 뭐 PMS 식으로 하는 부분이 일단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약간 여기에서 약간 살짝 아규먼트를 조금 던져놓고 그래서 뭐 얘기를 썰을 풀다가 결국 이런 것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뭐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뭐 그 지금 얘기한 이제 그런 방법론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그냥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억지로 좀 약간의 아규먼트를 만들려고 하면 약간 너무 약간 아까 터보 차저 쪽에만 가서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거 왜 하지라는 나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혹시나 뭐 물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맞아. 조금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지? 네,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다 배타니까 터보 차저 얘기하니까 이거 왜 해야 되지?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걸로 뭐 연료 소모량이 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누군가에게 좀 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치?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발표 관련해서는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재우에게 박수. 네. 아, 네. 그거 말고 잠깐만 이제 그러면 우리 레코딩을 끄겠습니다.